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슬금슬금 밀리면서 시장을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장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 매도세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죠. 개인만이 순매수세로 받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들도 지금 향방이 조금 애매하고 반도체 내려가고 그러면서 개인들이 받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화력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초전도체 말이죠. 급등한 다음에 급락하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 매매의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자만이 그 배를 불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국면이고요. 어느 한편에서는 달러 대비 원화환율 벌써 1,315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위험 거래 이 시그널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내 지방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이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수출입이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더욱더 악화됐습니다. 다만 애틀랜타 총재와 더불어 필라델피아 총재가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정점이고 또 내년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에 힘입어서 3대 지수는 낙폭을 조금씩은 축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시장 역시도 분위기가 오늘장에서 어떻게 슬금슬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보일지 아니면 다시금 조정장이 재현될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도 우리 증시8, 증시9와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현재 서울경제TV 유튜브 검색하시면요. 실시간으로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8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 드림 에센스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 하루 오르더니 또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부분의 지수가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지금 연출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전부 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유가 같은 경우도 브렌트 유는 하락을 했지만 대부분의 유가는 상승으로 지금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러한 매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이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입니다. 자, 무디스가 미국 은행에 대한 이러한 신용등급 하향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지금 한 단계 강등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경제의 좀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신용등급 하향을 지금 예고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디스는 국제신용평가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M&T 뱅크 그리고 웨스턴 파이낸셜 그리고 BOK 파이낸셜 이렇게 비롯해가지고 10개 지금 중소형 은행에 대해서 등급을 강등하고 캐피털 원 파이낸셜, 시티즈 파이낸셜, 피브서드 뱅코프 등 이렇게 좀 11개 은행에 대해서는 자,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지금 하향을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US 뱅코프라든가 BNI 멜론 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노던 트러스트, 클런 트러스트 뱅커스 등 지금 미국의 6개 주요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원인, 무디스가 이렇게 얘기한 원인을 살펴보니까 고금리 지금 환경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금이 지금 고갈되고 고정금리 자산의 가치는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은행들이 지금 금리와 자산 그리고 부채 관리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은행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수익성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업 부동산 같은 이러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자산질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전에 되돌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올 초였죠. 실리콘밸리 은행에 관한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은행 세 곳이 좀 파산을 했었죠. 그때도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작용을 했었는데, 자, 지금 은행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러한 신용 등급 하향에 대한, 그리고 자,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자, 지금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런 기축을 봤을 때는 시장이 많이 빠졌었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지금 위기를 부각시키는 데서는 지금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약간은 제한적이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또 반대로 살펴보면 그동안 이야기 나온 게 있었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금 막바지로 달에 있다라고 얼마 전마다 계속해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상황도 견주에 따라서 지금 어떻습니까? 예상한 것보다 지금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런 발언들을 보니까 많은 위원들이 낙폭은 제한적이면서도 지금 어떻다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아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자 9월 중순까지 지금 놀라운 새로운 지표가 없다라는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미 한 통화 정책 조치가 작동하도록 될 수 있는 시점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또 다른 의견이 있겠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 총재 같은 경우는 자 금리가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을 가할 만큼 충분히 높고 지금 금리 인상이 돼야 하는 최종금리 사실상 지금이 최종금리에 가장 가깝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요,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가시점 피드가 자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무려 86.5%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인상폭이었던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10% 초반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9월달 지금 금리 동결을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무디스가 지방은행들에서 다운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만 미국의 지방은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우리도 IMF 과정에서 상당한 은행들이 많이 이렇게 폐쇄되고 다른 데로 이제 흡수 합병되고 이렇게 대형화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있으면서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그 완충 장치를 좀 제공을 하고 JP모건에서도 좀 개입을 하고 하면서 대형 은행들로 예금들이 많이 빠지면서 어쨌든 증시는 그때부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끌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도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 은행들에 대한 다운그레이드는 어쩔 수 없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금리가 상당 기간 이 현 상태에서 유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코멘트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제가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게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좀 끝난 거는 같은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이 얘기들은 별로 안 나오고 있어서 지방은행들도 그렇고 금융기관들도 그렇고 부동산에 투자한 데는 조금 부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 뉴스는 뭐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국제유가 차익 실현 매물 추이가 하락을 좀 어제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하루 만에 또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 세계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이 포커스가 지금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올 한해를 주도하면서 올라왔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그동안 예상보다 부진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불만한 요소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도 충분히 경기가 부양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전 세계 기업 주체를 이끌어가는 많은 대기업들이 미국에 속해 있고 이 미국들이 어떻습니까? 생산성 높은 중국에 대한 전략을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도 우리가 미국의 금리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오늘 10일이죠. 내일인데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물가가 잡혀야 됩니다. 예상보다 지금 경기가 그동안 좋아졌는데 이번 CPI 부분에 따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가 있다. 이 정도로 시장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오고 나서 시장은 조금 그때부터 좀 뭔가 좀 움직이거든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PI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라일리죠. 일라일리가 지금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실적을 발표했죠.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예상보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순이익이 17억 6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했던 이런 9억 5천만 250만 달러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2.11달러로 지금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1.98달러를 웃돌았어요. 분기 매출 83억 1천만 달러를 지금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지금 예상했던 75억 8천만 달러보다 훨씬 더 높은 지금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당연히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발표를 하겠죠. 자, 실적 호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연간 전망치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일라일리가 연간 매출이 지금 334억 달러에서 339억 달러에 지금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지금 기존의 312억 달러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분기 지금 매출 증가가 된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유방암 치료제 있죠. 자, 베르제니오의 매출이 지금 57%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여성 인구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앞으로 유방암 치료제에 관한 수요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놓여 있기 때문에 자, 이 수요가 지금 그 주가에 지금 반영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인구 고령화되면서 자, 여성 유방암뿐만 아니라 또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질병이 하나가 있죠. 바로 당뇨입니다. 지금 이 당뇨 환자의 혈당을 낮춰주는 치료제, 이 자디앙스의 매출도 지금 45%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6억 6,830만 달러를 지금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뭐 어떻게 보면 치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당뇨도 마찬가지고 유방암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 고령화에 따르고 전 세계 인류들한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핵심적인 질병들에 관한 치료제를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바이오주가 어떻게 보면 상승 들었을 때 어떻게 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DC 네트워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업이었어요. 80달러에서 지금 뭐 8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번에 지금 최근에 기사가 있었죠. 아마존과 휴대폰 서비스 판매를 지금 합의한 이력을 따서 급등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스타와 합병 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주가가 사실상 지금 과거에서 바닥을 친 상황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빅테크 그 대기업과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수주계약을 맺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건실한 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병, 인수합병의 계획을 좀 진행을 하면서 지금 미래를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기업의 전략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UPS,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입니다. 실적이 지금 좋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월가 예상치를 지금 밑도는 매출을 보고를 했고요. 자, 올해 매출과 이익 진도 각각 낮추면서 하락 마감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PS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선호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연구진 게임 끝났다. LK99 초전도체 아니야 라는 헤드라인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급등락이 너무 큽니다, 대표님. 어떻게 오늘 시장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 초전도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모멘텀과 함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오늘 이제 방금 나왔다시피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논문대로 진행해 봤더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날 어제 장중에 이제 관련주들에 다 하한가 간다든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러다 보니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것이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를 떠나기에 앞서서 제가 보는 관점은 분명히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 것인가, 갑자기 초전도체라는 모멘텀이 왜 시장에 나왔는지 여기에 좀 관점을 둬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초전도체라는 이슈가 나온 타이밍이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테마주가 급등했을 때의 타이밍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돈스코이오라는 사건을 2018년도 당시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식을 해보셨다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이 러시아의 함선 돈스코이오라는 이 함선이 이제 바닷속에서 발견이 되면서 이 함선에 이 안에 있는 보물선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제 금화라든지 이런 금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치가 150조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제일제강, 지금 이제 제이스코 홀딩스라고 하죠. 이제 신일그룹이 당시에 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서 150조 원에 달하는 이 기업 가치를 반영했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갑자기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과거 2018년도의 뉴스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2018년도에도 굉장히 핫했던 이 테마 중에 모멘텀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뉴스 자료를 좀 보여주신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남북경영과 이제 돈스코이오 이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다라는 뉴스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만 봤을 때는 2018년도 연말 리포터에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제일제강이라는 그룹이 이제 먼저 제일제강이라는 종목이 먼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기업주가 올라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연말에 나오죠. 연말에 증시 불안해 보물선 남북기업 등 테마주가 극성이었다.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 제이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차트상 봤을 때 7월달에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라는 테마의 모멘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1,000원대 있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상한가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혼자서 하한가 랠리를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역시 이 보물섬이라는 테마가 실체가 없고 다 거짓이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남북경협 테마 아까 2018년도에 분명히 이 돈스코이오라는 보물섬 사태 그다음에 남북경협 테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다 했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남북경협이라는 모멘텀은 2018년도 당시에 3월 달에 우리가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남북기업주에 뭐가 나온다? 랠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특사 파견 공식화의 남북기업주 급등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당시에 남북기업 테마 무엇을 샀다 하셔도 지금 이제 2차 전지 올라가는 것처럼 뭐 2배,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딱 한 번 이제 수급이 남북경협에서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고 하면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7월 달에 뭐 했습니까? 돈스코이오라는 사건이 터졌죠. 자, 그러면서 남북기업에 쏠려있던 수급들이 개인들의 수급들이 돈스코이오, 보물섬 사태 이 제일제강이라는 그룹 종목으로 수급이 쏠려버리면서 남북기업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언제 올라갔느냐? 아까 앞서 이 제이스코 홀딩스의 차트를 봤듯이 이 보물섬 사태가 다 거짓이었구나, 조작되었던 거구나 라는 이 발표와 함께 이 수급이 죽으면서 남북기업주들이 다시 2019년도까지 랠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뭐와 굉장히 흡사하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뭐였습니까? 2차 전지주죠.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이 수급이 어디로 갑니까? 이 남북기업이 아니죠. 이 2차 전지와 수급이 초전도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주가 잠시 소강 상태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과거 돈스코이오 사태와 굉장히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 지금 이제 증시 자체를 봤을 때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고 하면은 2차 전지주가 너무 많이 오르고 너무 가파르게 개인들의 이제 비투까지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서 딱 하나의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바로 공매도의 급증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급증하니까 2차 전지를 개인들이 팔아야 되나? 팔지 말아야 되나? 지금이 고점인가? 아니, 더 사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2차 전지주들을 개인들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서워하고 있을 때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여기서 터진 게 뭐다? 초전도체라는 이슈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스를 봐도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수급이 어디로 간다? 초전도체로 넘어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초전도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던 게 뭡니까? 공매도로 겁을 주기 좋았고요. 공매도로 겁을 주면서 조금 흔들어 줬을 때 뭐 한다? 개인들이 손절 유도하기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예요? 아까 앞서 말했던 돈스코이오의 사태와 굉장히 비슷하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초전도체라는 이슈를 띄움으로써 2차 전지에 몰려있던 개인들의 수급이 다 초전도체로 이제 2차 전지의 손절을 유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돈스코이오 사태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돈스코이오 사태에서 배웠던 게 뭡니까? 돈스코이오 사태에서 결국에 남북경협이라는 모멘텀을 손절치고 돈스코이오에 올라탔던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자, 그 뒤에 돈스코이오가 죽고 나서 남북경협주가 다시 올라갔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방금 2차 전지에서 초전도체로 개인들이 다 넘어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매도를 활용해가지고 뭐 할 수 있었다? 공매도와 초전도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2차 전지의 하락을 유도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방을 더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 이제 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2차 전지라는 모멘텀은 지금 당장 죽이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왜? 당장 8월 달만 본다 하더라도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모멘텀,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종목들이 대다수가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단기적으로 2배고 3배고 올라갔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또 9월 달에 당장 이제 아직 날짜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예상을 하고 있는 게 9월 달이 뭐가 있습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의 상장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수익을 보고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특정 누군가가 되었을 때는 아직은 뭐다? 2차 전지주를 죽이기에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겁니다. 당장 8월, 9월 달에 다가올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주를 더 올렸으면 올렸지 지금 죽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초전도체라는 이슈는 충분히 2차 전지주들의 개인들 물량을 뺏기 위한 이슈가 되기에도 충분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자의 차트예요. 이제 어제자의 에코프로 HN이라는 차트고요. 위에가. 그다음 밑에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남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보면은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고요. 아래는 서남이죠. 자, 정확하게 어제자에서 뭐 했습니까? 뉴스가 나왔습니다.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뉴스가 나오니까 서남이 무너지는 시점에 차트가 일치하는 게 뭐예요? 2차 전지주가 그대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방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누군가가 이 2차 전지와 서남이라는 모멘텀을 동시에 함께 진행하지 않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앞서 사례 2018년도 돈스코이오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전도체 관련돼서 종목이 내가 물려버렸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무래도 초전도체가 진짜는 아니다. 이거는 과학계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거기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포지션과 행동은 뭐다? 아무래도 이제 초전도체가 2차 전지주를 더 올리기 직전에 개인들을 털기 위한 이런 의도된 행동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뭘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앞으로 오르지 않은 2차 전지주를 다시 찾아 나서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급등락이 정말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장 역시 테마주 과열 관리를 지시했고요. 2차 전지 많이 아쉽죠. 사실상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성으로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할 그런 부분인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2차 전지의 수급이 초전도체로 들어가면서 2차 전지에서 이제 공매도로 이제 몸살을 앓으셨던 분들 혹은 이 과정에서 손절하셨던 분들 많이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아직은 쉽게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2차 전지에서 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뭔지 투자 키워드를 더욱더 뽑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과열이 또 됐던 만큼 아무래도 다시 대장주를 사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딱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르지 않았던 2차 전지. 아마 보통 테마가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테마의 순환매라고 늘 표현을 하죠. 지금 당장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코로나가 제일 가까웠고요. 그다음에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테마들이 있었지만 늘 그렇습니다. 테마가 다시 돌아올 때는 오르지 않았던 테마 중에서 좀 순환매를 많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오늘은 오르지 않은 2차 전지주를 찾아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오르지 않은 2차 전지주를 찾으려고 하면은 역시나 이슈가 되지 않았던 분들, 되지 않았던 것들 아니면 이슈가 되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제대로 상승 탄력을 가지고 오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겠죠. 특히나 지금 이제 당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직 2차 전지는 죽지 않았으니까 개인들이 털려고 행동하는 거였으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공매도가 가장 심했던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을 사면 되는구나 아니면 LS 그룹을 사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앞서 방금 이 얘기한 세 개 그룹들을 뭐 사셔도 괜찮습니다. 이 기업들의 미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방금 제가 앞서 말했던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오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라고 했죠. 그럼 오르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최근 시장에 일단 집중되는 이슈가 또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모멘텀을 예로 든다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손세정제가 이제 뭐 매진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증했다라든지 이런 어떤 이슈가 같이 나와주면서 오르지 못한 테마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새로 나오는 이슈가 무엇인가 봤더니 최근에는 뭐가 나와요? 어제장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발표한 것처럼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재활용, 재사용에 관련해가지고 뭐합니까? 중국과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터리 3사, 삼성이라든지 SK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를 활용한 이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밝힐 만큼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오르지 않은 이 수혜주로서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폐배터리에 눈여겨봐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전쟁도 그렇고 이제 이제 그 미국과의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어떠한 것들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가지고 제한을 하게 되어버리죠. 근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지금 90%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물건, 중국의 원자재 이것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을 IRA를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중국산 폐배터리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무역 협정이 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 뭐 생산 뭐 이런 원자재를 사용하든지 그래야지만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중국에서의 폐배터리를 사용해서 그 폐배터리에서 확보한 원자재를 가지고다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혜택을 제공해 주는 만큼 이 미국의 IRA를 피해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중국산 폐배터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중국 시장 규모를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럼 이쪽으로
이슈로서 돌파구를 찾는 게 폐배터리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중국으로서의 폐배터리 산업에 지속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가 이 배터리 산업, 배터리를 생산이 중국이 1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배터리가 많아요. 배터리가 많은데 보통의 이제 평균 수명이 5년에서 8년이죠. 그럼 2025년도만 된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확보하느냐. 이것을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서만 봤을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600조가 달한다고 하는 만큼 600조에 대한 성장 규모가 예상되는 만큼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진출과 함께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제재하는 만큼 유일한 탈출구는 이제 중국에서 리튬을 가지고 오고 이런 원자재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폐배터리를 직접 가져다가 여기서 원자재를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서 시선을 돌리는 만큼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본다라고 하면은 오르지 않은 2차 전지 대장주로서 2차 전지 종목으로서 이제 아까 초전도체 만약에 내가 손실 봤어요. 그럼 이 폐배터리에서 다시 손실 복구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폐배터리라고 좀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섹터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일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화유 코발트와 중국 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합작 법인에 대한 설립 소식을 전하면서 살짝씩 꿈틀거리기도 했는데요. 다만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궁금증 있으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계속해서 순환매 돌았고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안 오른 종목들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안 오른 건 안 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과 또 여기서 그럼 또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상에 뭐 맞아요. 안 오른 종목은 안 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2차 전지와 조금만 엮여도 안 오른 종목은 없습니다. 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그나마 안 올랐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종목이 이제 20배, 뭐 30배, 뭐 100배 올랐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올라봐야 2배, 올라봐야 4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오르지 않은 자리다라고 좀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런 오르지 않은 게 폐배터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하면은 영화테크라는 종목이 일단은 있습니다.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이 종목이 뭐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슈가 되고 어제장에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맞아요. 근데 영화테크 같은 경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수혜를 받지는 않지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폐배터리 산업에 진출한다, 뭐 한다 할 때마다 거래량을 터뜨리고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예요? 이 기업이 폐배터리 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할 때마다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반사 이익의 종목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테크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뭐 이런 최초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국내 최초로서 폐배터리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사실 이거는 뭐 리튬을 추출하고 이게 아니라 재사용,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제 재사용하는 기술을 만들어냄으로써 거기에 대한 수혜, 아무래도 최초란 타이틀은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생각해보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차트를 좀 더 보고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영화테크라는 종목의 월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안 오른 건 아니에요. 한 3천, 4천대 있던 게 2만 5천까지 한 5배 정도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죠. 그래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딱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하방의 상승 추세와 상단의 저항, 하단 추세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연결하게 되면 지금 상각 수렴대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기술적인 분석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상각 수렴대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강한 상방 시세가 되었든지 강한 하방 시세가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와줘야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이 영화테크라는 종목을 봤을 때 폐배터리라는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강한 상방 시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종목이 뭐 강한 하방 시세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가 딱 기술적인 저항,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손절가를 적어도 7,500원 정도, 이 자리는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7,500원 정도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짧은 손절가 대비 강한 상방 시세를 기대했을 때는 전고점 25,000원,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라는 종목으로서 2차 전지가 더 크게 간다라고 하면은 신고가까지 노렸을 때는 3배, 4배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화테크라는 종목 좀 집중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 영화테크를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이 종목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기술적 분석으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두 번째 종목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시청자분들 파워로직스 초전도체로 많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의 초전도체로 이슈를 받고 급등하기 전에 애초에 뭐가 문제였냐고 하면요.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수혜줍니다. 근데 하필이면 뭐가 문제냐? 초전도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초전도체로 급등했다가 급락을 해요. 어제장 시간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초전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들의 하락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애초에 폐배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차트를 좀 다음 차트 보면은 지금 이 폐배터리라는 종목 이슈로서 파워로직스가 뭐가 됐느냐. 지금까지 올라가지 못하다가 역사적으로 최대 거래가 터졌습니다. 언제? 초전도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근데 이 뭡니까? 최대 거래가 터진 것을 다음 차트를 보면은 이 자리가 어디냐? 정확하게 저항대, 11,000원 정도 저항대를 맞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되냐고 하면은 주식으로 봤을 때 이슈 폐배터리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종목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초전도체라는 이슈와 엮어서 최대 거래를 터뜨리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좀 숨 고르는 느낌.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물량 소화 이후에 숨을 골랐기 때문에 폐배터리라는 이슈가 다시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이 물량을 먹은과 동시에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종목은 지금 위로 올려 사시는 게 아니라 한 6,000에서 7,000 정도 빠질 때 초전도체로서 들어왔던 개인들의 물량이 빠지고 나서 그때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또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면서 파워로직스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파워로직스까지 꼽아봤습니다. 최근에 초전도체로 함께 급등락을 반복했는데 테마주 좋죠. 하지만 결국 그 종목은 결국 실적이라든지 본업이 가장 중점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말씀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진희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계속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오늘도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 한국콜마 그리고 펀더멘탈로 성광밴드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자, 한국콜마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자, 한국콜마 제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주가가 좋은 쪽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나오는 전문가들이 계속 이렇게 떠드는 그 주식 중에 하나죠. 최근에 아이패밀리 SC 이렇게 언급도 있었고요. 코스맥스 오늘은 코스맥스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코스맥스도
꾸준히 지금 최근에 조금 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나도 화장품 관련주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리고 한국콜마도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가 지금 뒤처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화장품주 올라간 것보다는 상당히 덜 올라갔죠. 그래서 한국콜마가 지금 분위기 좋은 주식으로 좀 캐치업, 따라가는 그런 주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좀 제가 골라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순환매가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로 퍼지거든요. 2차 전지가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장중에 150만 원까지 갔습니다만 다시 100만 원 초반까지 급하게 조정을 지금 몇 번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도 삼성전자, 7만 전지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멀어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간밤에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왔고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약세 분위기입니다. 그럼 오늘 같은 장에서도 사실은 2차 전지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도체 쪽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기가 이렇게 분산되면서 다른 쪽으로 자꾸 보는 거죠. 오늘 미국에서는 일라일릴리가 뭐 주가가 아주 실적 호조로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제약바이오도 가보고 소비재도 가보고 화장품도 가보고 뭐 은행 쪽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순환매의 일환에서 화장품주도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전체 사업부가 하반기가 이익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57,000원으로 10%를 올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에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는 중국의 무석법인입니다. 중국의 무석법인은 그동안 이렇게 별로 안 좋았는데 최근에 여기가 매출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더블이 났습니다. 배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기존의 이렇게 주요 메이번들이 아주 좋게 발주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 무석법인의 이 이익이나 여러 가지 매출이나 이런 성장이 지금 돋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콜마는 조금의 약점이라고 했던 것이 뭐냐? 다른 아까 보여드린 이런 기업들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해외 비중이 좀 낮다라는 거예요. 국내가 80%, 해외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비중이 좀 높아져야지 전체적으로 좀 좋게 봐주고 해외에서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이렇게 보면서 멀티플을 적용할 때도 조금 높은 멀티플을 좀 주고 싶은 건데 해외 비중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가 현찮았죠. 그런데 해외 쪽에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조그만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건 주가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큰 브랜드보다는 실속 있는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보니까 중소형 브랜드에서 한국콜마 같은데 ODM으로 자꾸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ODM, 디자인까지 여기서 다 기획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이런 의뢰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국콜마가 비즈니스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겠습니다. 여기도 목표 주가를 55,000원으로 15% 상향을 했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ODM 이쪽이 아주 강자인데 이 한국콜마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괜찮게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 무석법인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배로 늘어날 정도로 잘 나가고 있고 북미에서도 이제 잘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미에서도 미국도 이제 증설을 좀 해가지고 이제 채비를 마치고 있고요. 캐나다 쪽에서도 이제 다 좋아지게 되면은 하반기부터 증익이 예상된다. 이런 게 리포트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콜마가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선케어 이렇게 태양 관련되는 이런 거에서 아주 세계적인 업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가 난리지 않습니까? 태양 일사량이 상당합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선케어 이런 쪽에서 아주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소형 브랜드, 인디 브랜드 이쪽에서 ODM이 상당히 호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차트 보겠습니다. 5월 말에 37,000원 중반에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주식입니다. 꾸준하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거를 기관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외국인까지 매수에
동참을 한다. 그러니까 쌍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향 추세를 아주 나이스하게 그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봐도 리레이팅이 이제 시작돼서 좀 중간 정도까지 와 있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밸류 밴드 중앙 정도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레이팅이 지금 되면서 주가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주가 재평가 작업의 근간은 해외 부분입니다. 해외 부분이 그간에는 약점으로 이렇게 거론됐었는데 이제는 좀 약점에서 강점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밸류에이션 PER 보겠습니다. 23년 PER로 보니까 한국콜마 18.4배에 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PER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일 높네요. 아직도 41배 이렇게 가 있고 전체적으로 뭐 15배에서 22배 이 선에서 있는데 한국콜마 좀 중간 정도에 와 있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목표 주가가 5주 전부터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네요. 지금은 평균이 58,500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12%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좋은 한국콜마를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펀더멘탈 주식입니다. 펀더멘탈 주식은 오늘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관 이음새 하는 데죠. 그래서 관을 서로 이어주는 피팅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도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파란 줄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태광, 성광밴드 같은 피팅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런 피팅주들이 주가가 올라갈까요? 아직 그 사이클이 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뭐 정유 플랜트도 그렇고 석유 화학 플랜트도 그렇고 조선 쪽도 LNG가 좀 많아지고 있죠. 여러 프로젝트가 있고 국내에서도 S-오일이 4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라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요. 북미에서도 계속적으로 LNG 관련되는 이런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LNG 관련되는 프로젝트가 나오면요. 정유하는 프로젝트하고 LNG 쪽하고 좀 들어가는 이 피팅류가 다릅니다. 정유할 때는 카본 제품 이런 걸 많이 들어가는데 이쪽 LNG 할 때는 비카본 제품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피팅이나 아니면 다른 그 비철금속 이런 스틸이나 합금 피팅이나 이런 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가 가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 협상력이 좋죠. 그렇다고 보면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KB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빅사이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얘기를 했고요. 수출 비중이 57%.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정유, 석유화학, LNG, 조선 전체적으로 에너지 인프라에 관련되는 투자가 증가세가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최근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H&M파워 이쪽이 수소 쪽으로 신사업으로 이제 붙이고 있는데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피크아웃을 지금부터 우려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성장할 룸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격 협상력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경쟁사들이 그동안 좀 사업이 안 좋아 지지부진해가지고 많이 철수하고 문 닫고 이런 회사들이 많아졌고 최근에 비카본 쪽으로 많이 사업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 협상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빨리 이 발주해가지고 수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협상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수주 잔고도 24년에도 충분할 거다. 그리고 중장기로 매출이 3,500억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트 보시면 올라갔다가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중기 이동 평균선에 맞고서 다시 좀 뻗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간 주식들은 조금 조정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지 않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상단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피크아웃을 너무 우려하지 말자라는 리포트는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24년, 25년까지 밀고 성장을 더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년 PER 보겠습니다. 현재 10.2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태경하고 거의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평균보다 좀 낮죠. 그래서 그 펀더멘털로도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6주 전부터 올라와가지고 21,900원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28%입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국콜마, 펀더멘탈로 성광밴드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무디스의 미국 지방은행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늘의 일면 미국 연구진이 초전도체를 부정했습니다. 가슴 철렁하면서 테마가 급등락을 반복했는데요. 다시 볼 2차 전지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주 영화테크와 파워로직스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화장품 기대주, 북미에서도 인기입니다. 한국콜마, 그리고 조선 피팅주, 관이음새 종목이죠. 성광밴드를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장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